안녕하십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기사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최혁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별다른 수업이 아니고 OT 시간입니다. OT,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시험 전반적인 과정부터 변화되고 있는 과정부터 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는다면, 주어진다면 취업 관련, 환경 관련 업체 중에 대기 환경 기사 자격증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정도의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기사 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를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출제 기준이 변경되는데,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변경되면서 일단 기사와 산업기사가 이제 4과목과 세 과목으로 변경이 됐어요. 한 과목씩 없어지면서 문항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과목별 문항수가 변한 건 아닌데 한 과목, 법규라는 과목이 빠지게 되면서 기사 시험은 80문항, 그리고 산업기사 시험은 60문항으로 변경되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이 1과목이 대기오염 개론, 그리고 2과목이 연소공학, 3과목은 방지기술, 4과목이 공정시험 기준, 원래 있었던 법규 과목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출제 기준 변경표를 봤더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없어진 건 아니고 이 5과목 법규가 요 개론 안에 챕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규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이미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과목에서 법규 과목이 빠지면서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1년 동안. 그리고 저희와 똑같이 법규 항목이 삭제되면서 개론의 챕터로 들어가면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아예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법규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재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법규 대기법 300제를 수록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록은 할 겁니다만은 굳이 수업에서 비중을 두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수업 대비, 시간 투자 대비 능률이 너무 적죠. 이제 이 한두 문제 맞추려고 이 한 과목을 다 공부하는 거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보시되, 시간이 남는다면 법규를 보셔도 되겠지만, 보통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간 많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로 뭔가를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법규는 선택사항이 돼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견해가 지금 제 생각으로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과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 과목별로 2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20문항씩 출제가 되고, 평균 60점. 평균 60점이면 80문제 중에 48개를 맞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락 8개 미만, 과락을 조심.
그 평균 과목별 12개씩 맞으면 합격인데, 만약에 뭐 다른 걸 뭐 15개, 20개씩 가까이 더 많은 걸 득점한다 하더라도 이 4개의 과목 중에 하나라도 8개 미만으로 맞춘 과목이 있다면 자동 탈락이 돼. 그게 과락이라고 해서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8개 이상은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산업기사에는 한 과목이 더 빠져요. 쇠과목이라고 해서 이 과목이라고 하는 연소공학 과목이 빠지긴 하는데요. 이 연소공학 과목이 빠지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지기술로 4에서 5문항 정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물론 이 법규를 버리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연소도 그럼 버리면 되지 않나요? 방지기술 잘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 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필기를 설명드리는 건데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 볼 자격이 되고 그 실기 시험도 똑같이 평균 60점이 되어야만 최종 합격을 하시는 건데 이 실기 시험의 연소공학이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무조건 2-3문제가 나옵니다. 주관식에서 특히나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올 텐데 그런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실기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연소공학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연소공학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연소공학 과목이 분량도 제일 적어요. 분량도 제일 적고 공부하기가 제가 쉽다 그러면 믿지 않으실 거니까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할 게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론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루하진 않을 거다. 이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은 졸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계산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연소공학은 필수로 좀 보고 가셔야 나중에 방지기술 공부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의 변경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22년 4회부터 22년부터 CBT 시험으로 개정이 됩니다. CBT 시험은 기존의 PBT 지필 방식, 시험지 방식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시험지로 시험지로 공유되는 문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BT 시험으로 개정되면서 보통 1, 2, 3회, 3번의 시험이 진행되는데 보통 1회 시험은 2월에서 3월. 약 한 3에서 4주. 그리고 2회 시험은 5월. 약 3주. 3회 시험은 보통 8월이 주로 많아요. 8월이 많은데 얘도 보통 한 3주 정도.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CBT 시험으로 개정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 날짜 선택이 자유롭다. 옛날 시험지 방식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고 퇴실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시험지 방식이었다면 이 컴퓨터 방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실이 있어요. 컴퓨터실이 있어서 그 안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1실, 2실, 3실, 4실, 5실 막 되게 여러 강의실이 있더라고요. 시험실이죠. 고사장이 있어서 거기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선택할 수 있어요. 1부부터 8부까지 오전 9시 반부터 저녁까지 6시였나? 그 시간을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하루에 8번의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도 자유롭고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자유로워요. 옛날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시험을 봤었지만 지금은 평일에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선택의 자유로움이 CBT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장점이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합격 여부 바로 확인 가능.
합격 유무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 컴퓨터로 그 시험을 보고 바로 컴퓨터로 채점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점수가 공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 가셔서 최종 문제를 다 풀이하시고 이제 시험지를 최종 제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클릭 했을 때 이제 한 10초, 20초 정도의 로딩 시간이 있어요. 뭐 채점 중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딩 되다가 딴 하면서 이제 합격, 불합격, 이제 파란색이 합격이었나? 빨간색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까먹었는데 일단 합격 유무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요게 장점 중에 하나. 또 하나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먼저 시험 본 응시자의 팁을 확인할 수 있다. 팁 확인. 이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먼저 시험 본 응시자의 팁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필기 시험이 지금 CBT로 변경되면서 2월에서 3월이라고 하는 여기 있네. 첫 번째, 날짜 선택이 자유롭다. 그러면 그 시험 보는 첫째 날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끝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첫째 날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면 항상 좀 뒷날짜, 마지막 날짜로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 매는 먼저 맞으면 아프니까 나중에 맞아라.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날짜, 첫날부터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퇴실해서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제일 환경 카페 중에서 제일 활성화된 카페이긴 할 건데, 그 카페에 제가 공지사항을 항상 시험 전에 올려요. 이건 좀,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 22년부터 CBT로 개정이 되면서 제가 직접 고사장에 들어가서 첫째 날, 그 CBT 첫째 날 시험을 먼저 보고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제가 한 70~80% 이상 거의 기억을 해갖고 와요. 어차피 종이 유출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제가 첫째 날 시험 보고 온 걸 제가 복기를 해서 복원을 따다다닥 해서 카페에 올리거나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단체 문자를 팍 뿌려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맛에 시험 보고 오지. 중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보고 오기 때문에 신출 문제에 대한 대비도 다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교재의 그 부록에 있는 CBT 모의고사 문제들이 제가 23년도까지는 제가 시험을 보고 온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강사진들이 시험을 보고 복원을 해온 것들을 공단에서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4년부터 이제 기자격증 소지자 필기 시험 응시 불가라는 게 조건에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을 제가 올립니다. 이번 CBT 시험 문제 복원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그 댓글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 요런 문제구나 제가 보면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다다닥 정리해서 댓글에 올려주거나 뭐 카페에 공지해드리거나 이제 뭐 문자 연락을 드리거나. 그런데 이제 가장 빠른 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카페를 자주 들락날락 출입해 주셔서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거기에 온갖 댓글이 다 달립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러면 분명히 먼저 시험 본 응시자의 팁에 보면 반드시 중복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중복되지 않더라도 똑같은데 지문이 다르거나 비슷한 문제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비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CBT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요거. 먼저 시험 본 응시자의 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CBT 필기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좀 뒷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게 좋다. 요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시험의 난이도가 이 문제 은행 방식, 컴퓨터에서 추첨되는 문제에 랜덤 문제가 출제되긴 하는데 그 문제들이
필기 시험, 그러니까 지필 방식 때보다 문제 난이도가 낮아진 편입니다. 이건 제가 필기 수강생분들 시험 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필기 난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너무 설렁설렁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들도 알겠죠. 이 문제 난이도가 낮아진 걸 이제 일반 수험생,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이 아닌 기타 다른 카페 회원분들이나 독학하는 분들도 이미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교재도 제대로 구입하지도 않고 어디서 인터넷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기출문제들을 막 싸그리 모아다가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왜? 중복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CBT 문제들만 한 10년치 봐가지고 막 답만 문답식으로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와, 2주 만에 합격했어. 와,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2주 만에 합격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수기가 막 올라오니까 전 막 짜증이 나요. 아니, 난 엄청 빡세게 막 한 1개월 반을 강의를 해가지고 내 이 열변을 토하면서 다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랑 기출문제만 봐서 합격한 분들이랑 같으면 속상하죠. 그 속상함의 결과가 실기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이 문제 난이도가 낮아진 만큼 실기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다? 아니야. 필기 합격한 인원들의 수준이 낮아졌다야. 왜? 저희 수업을 안 들어서요. 저희 수업 들으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니,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학한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막 오픈 카톡방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욕설과 막 비난이 난무해요. 이러고도 공단이 뭐 일을 제대로 안 하냐? 제대로 된 시험 문제 좀 내라. 제가 봤을 땐 실기 시험이 예전보다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아지고 어려워졌다라는 이론이 많이 형성되냐면, 이 문제 필기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원래는 저 실력으로 붙었어? 하는 분들이 붙어버린 거야. 그런 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니까 계속 떨어져. 그러다가 2번, 3번 떨어져서 결국 저희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이 이제 극찬을 해줍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면 그 2회, 3회 동안 1년에 3번 있는 시험을 3번 떨어지면 이미 1년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스펙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과 싸움이잖아요.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취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상향 평준화되기 위해서 시간 싸움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1년, 2년을 준비해?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 과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강의 선택을 종용해 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 그만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실기시험은 또 왜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지느냐? 자, 기존에는 복합형, 지금은 필답형, 현. 옛날 방식은 복합형 시험이었어요. 뭐냐면 작업형이 있었고 필답형이 있었어. 작업형이 40점, 필답형이 60점. 그 두 개를 합산한 점수가 60점이면 합격. 그런데 이 작업형이란 게 제가 이제 실험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작업형이란 게 해보기만 해도, 그 실험을 한두 번 해보기만 해도 손에 익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니까 한두 번만 해봐도 손에 익어서 이 40점이라는 작업형 점수 중에 보통 30에서 한 38점 30에서 38점 정도를 맞아요. 그러면 이 60점을 맞아야 되는 필답형, 여기서 한 보통 10에서 12문항 정도가 나왔었는데, 보통 여기서 한 35점 이상을 맞으면 여기서는 한 4개 정도, 6점짜리 한 4개 정도만 맞아도 합격해요. 반도 못 맞춰도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 그래서 이 복합형 시험일 때의 실기 최종 합격률이 보통 한 60에서 75%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합격률이죠. 이 정도면. 기사 자격증인데. 근데 이게 2020년 이후로 작업형이 삭제가 됩니다. 이제 올 필답형으로서 10문제 정도가 나온 게 아니라 2배 가까이 20문제가 나옵니다. 뭐 폐기물이나 수질 같은 경우는 18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기는 항상 2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항상 10문제만 추리면 됐던 예전의 방식에 비해서 이제 2배나 더 많은 문제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 선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출만 달달달달달달 외워 떨어집니다. 100%입니다. 물론 그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기초가 탄탄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 수업을 안 들어도 합격해요.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이제 뭐 기초가 좀 부족하다거나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독학만 그 기출만 달달달달 돌리면 절대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문제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신출 유형이 늘어났어요. 신출 유형이 늘어났어요. 근데 신출 유형은 못 풀죠. 여러분들이 복원해 주시면 제가 풀어드리죠. 이미 한 번 나온 신출은 이건 신출이 아니지. 이제 그때부터는 기출이 되는 거지. 그걸 제가 풀어드리면 그 다음 회차부터는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시면 되죠. 이래서 이제 저희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신출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기 시험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독학보다는 반드시 이 1차 때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하신 분들이 실기 시험에서도 대비를 잘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단점. 문제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제가 계속 시험 보러 다녔었다고 했었죠. 그 제가 시험 볼 수 있을 자격이 됐을 때 그 CPT 시험을 계속 보러 다니면 이제 분명히 전 알잖아요. 이 문제 잘못됐어. 이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저는 보면 아는데 이제 손을 들어. 그 감독위원한테 말해요. 이 문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공단 본부에서 나온 시험 감독위원들은 이 전공자가 아니고 이걸 아는 분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미 그 공단 본부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공지가 내려와서 미리 말을 해줄 텐데 그걸 전달 못 받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된 문제를 찾아도 그들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몰라요. 저는 있는 힘껏 항의를 했고 확인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상 없는 문제로 본부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그냥 풀어주세요. 물론 그거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물론 그거 한 문제로 떨어질 거면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보여요. 계속 기사 시험도 보러 다니고 산업사 시험도 보러 다녀 보면 근데 제가 그 고사장에 앉은 수험생으로 거기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문제가 나왔어. 이거 나오면 안 돼. 근데 이거를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 왜? 거기 있는 문제들을 적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억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서화된 걸로 증거로 남겨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그리고 신출 문제에 대한 복원이 곤란하다. 분명히 CBT 시험에서도 신출 문제가 약간은 나올 거야. 그 제보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종합을 해봐도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뭐 문제는 똑같더라도 지문이 전혀 제가 알고 있지 않은 지문이 나온다는 문제들이 그 제보가 있었는데 그 기억나지 않은 문제들은 그 수험생분들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보다 더 많은 걸 외울 수는 없을 거잖아요. 저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다녀서 그것만 기억해 오면 되는데 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까지는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출 문제에 대한 복원이 힘들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말만 하면 제가 복원을 못해요. 그 실례로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필기 때부터 막 강조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대기오염의 역사적 사건이 뭐 방사능 누출 사건 이거 묶어서 공부하면 한번 나올 것 같아 했는데 CBT 시험 볼 때 나왔어. 내가 아직 시험장 갔더니 신출로 나온 거야. 그래서 신나서 기억해가지고 이제 카페 회원분들, 아니 카페 회원이 아니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공유해줬더니 물론 또 다는 안 나오지만 중복해서 나왔던 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셨죠. 이런 맛의 강의를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복원해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이 맛에 강의 듣지,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출 문제에 대한 복원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신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CBT 시험을 보시는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셔서 가장 늦게 접수하시고 이제 카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원된 내용들, 물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실기시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필기시험도 제가 스스로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제가 그보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그 문제를 연구하고 풀어드리고 해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댓글 및 복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기시험이 됩니다.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응시 자격 서류 졸업증명서냐, 재학증명서냐, 경력증명서냐 이런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고 이제 실기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이 과목 중에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온 과목이 뭐냐면 4과목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이 공정시험 기준이 원래는 옛날 명칭이 공정시험법이었어요. 법. 이 공정시험 기준도 원래 법이에요. 법. 이 무슨 법이냐면 공정하게 실험을 하는 기준에 대한 방법이 공정시험법, 공정시험 기준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만들어요. 공정시험 기준을. 그래서 저희 교재보다 두꺼운 공정시험 기준이 계속 개정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대기오염 물질들을 제대로 된 시료 채취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농도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 공정시험 기준이다 보니까 생소한 약품 이름부터 해서 화학식, 반응식, 그리고 기계 이름, 기계의 장치 이름, 설명, 순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독학하는 분들 포함해서 이 공정시험 기준이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꽈락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어? 꽈락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과목이 평균 이상 나왔어도 자동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일 억울합니다. 제일 억울해. 올해도 2번이나 다른 과목이 70점 이상 나왔는데 공정시험 기준이 꽈락 나와서 떨어진 분이 한 분 계셔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공정시험 기준이 문제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독다독 토닥토닥 해드리긴 했는데, 이 공정시험 기준이 그만큼 딱딱하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추천을 드리냐면,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괄학만 면하면 됩니다. 8개 이상만 맞아라. 추천드리는 거 한 10개 정도만 맞으세요. 10개. 10개 정도만 맞으면 50점이라고 보면 2개가 부족하잖아. 그 부족한 2개를 개론이나 연소, 방지 기술에서 하나씩만 더 맞아도 충분히 커버링은 되기 때문에 공정시험 기준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면 버려도 돼요. 요 정도는 내가 외울 만한데 그런 거 위주로 취하세요. 그런 것들의 정리를 제가 수업 시간에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이건 복잡하죠. 버리셔도 좋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외울 시간에 다른 더 쉬운 걸 좀 더 많이 외워두세요를 추천드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외울 것들, 그리고 버려도 되는 것들, 복잡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10개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게 공정시험 기준. 자, 그 다음 어려운 과목이 방지기술입니다. 방지기술.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제일 어려워요.
외울 것도 많고 나오는 장비, 기계 장치들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서 장단점, 특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빡시죠. 그런데 이 방지 기술만 잘 공부해두면 이 실기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방지 기술 과목이 보통 실기 시험에서 60에서 70% 정도 나와요. 60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과목 공부 다 안 하고 방지 기술만 제대로 독파하면 그냥 합격해요. 그런데 다 못 맞추죠. 왜? 어려운 문제가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이 방지 기술 과목이 60, 70% 정도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 개론이나 연소에서 한 10에서 20%. 그리고 공정이랑 법규에서 0에서 어떻게 해야지? 한 10% 정도?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한두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정이나 법규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엔 또 2020년 이후로는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법규든 공정시험 기준이든 하나하나 정도씩은 나오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뭐 말해 뭐해.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나온 법규 문제들이 저도 못 푸는 문제들을 막 내요. 막 배출오염 기준을 어떻게 외워? 이거는 환경부 장관은 이런 걸 안 외우겠죠? 법규를 통달한 사람도 이건 못 외워 하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이런 것들은 틀려야지. 그런 것들은 신출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 비율로 시험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는 이 방지 기술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필기 시험 전에 원수 접수 단체 문자 원수 접수 잊지 말고 하세요. 시험 전에 시험 고사장 들어가기 전에 뭐 주의하세요. 준비물 문자 단체 문자 다 보내드려요. 문자는 보시겠지.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문자는 보셔야 돼요. 제가 보내드린 문자는 쓸데없는 문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나면 또 단체 문자를 보내요.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한 대로, 불합격하신 분들은 불합격한 대로 제가 분류를 해서 따로 또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합격하신 분들이 다 점수를 알려드리는데 보통 방지 기술이 그 100점 만점에서 한 90점에서 100점. 100점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100점은 안 나오는데 그 9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요. 실기 시험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많이 수월하다. 공부할 게 많이 줄어요. 자, 무슨 소리야? 방지 기술 좀 열심히 해. 필기 시험 대비로도 실기 시험 대비로도 방지 기술 좀 열심히 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지 기술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그 좀 열심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연소공학은 점수 따는 과목이에요. 점수 따는 과목. 효자 과목. 이 기사 시험에서만 나온다고 했지만 그 방지 기술에서 산업사 시험 문제에서도 4-5 문제는 필수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CBT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연소공학이 계산 문제가 좀 많아진 편. 그래서 20문항 중에 보통 한 9에서 한 11문제 정도. 9개에서 11개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계산 문제만 제대로 맞춰도 합격 점수까지 거의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 그 작은 분량의 계산 공식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공식이 아주 단순해요. 왜? 제가 강의해 드리니까 단순하게 다 정리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단순하게 정리된 그 공식들만 잘 알아두시면 이 계산 문제들은 진짜 거의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소공학은 점수 따는 과목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험 기준에서 모자란 점수를 제 개인적으로는 연소공학에서 끌어올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두 명씩은 항상 연소공학 방지기술이 100점씩 나오는 분들이 계속 계셨거든요. CBT 시험으로 변경되고 나서 지필 방식이었을 때 100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CBT 방식으로 나왔을 때 100점 만점자가 계속 나와요. 한두 명씩은. 뭐야? 시험이 쉬워졌다야. 너무 어려워할 것 없다. 제 수업만 믿고 따라와 주시라. 홍보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연소공학 개론까지 그렇게 뭐 과목에 대한 특정을 설명드렸고, 공부 방법은 단순해요. 뭐 보통 공부 기간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잡으시는 게 가장 넉넉합니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넉넉하고, 1일 2에서 3강 수강을 하고, 당일 챕터에 연습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게 복습이에요. 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둘째 날 또 2, 3강 수강 당일 챕터 연습 문제 풀이. 그 전에 배운 것 좀 한번 풀어볼까? 그건 해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복습할 게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공부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해법이야.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해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는데 OT를 안 보시나 봐.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문의하는데 이게 합격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쯤, 2주 전까지 완강. 그 이후부터는 기출 문풀. 시험 2주 전까지 완강을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시험 2주 정도 남기고서부터는 기출 문풀에 들어갑니다. 그럼 처음에 기출 문제를 띡 봤을 때 처참해요. 와, 내가 분명히 이거 봤는데 답을 몰라. 와씨,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막 좌절을 하면서, 그래도 풀긴 풀어야 돼요. 풀긴 푸는 거야. 이때, 기출문풀을 할 때는 뭐가 좋냐면, 문제지에 낙서하지 마. 문제지에 낙서하지 마세요. 낙서 X. 연습장 옆에다가 1번 몇 번, 2번 답은 몇, 3번 답은 몇, 4번 답은 몇, 이런 식으로 연습장에다가 5번까지 이렇게 5문제씩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답을 여기다 체크해서 정답 확인을 여기다 해. 문제지에 낙서를 하고 답을 빨갛게 체크해 버리잖아. 그럼 다음부터 그 문제를 볼 땐 이미 학습 효과가 반감돼요. 왜? 답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낙서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답을 체크하면서 풀어보시되,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기출 문풀을 하면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평균 한 35에서 40점 나옵니다. 크게 좌절하죠. 내가 이렇게 하란 대로 해서 복습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씨,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30점 이거 떨어지겠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떨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틀린 문제들의 답과 해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해주십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보강을 해야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기출로 들어가. 그래서 보통 5개년. 5개년인데 보통 1년에 3번 시험인 거니까 어떻게 해요? 15개 회차. CBT 모의고사 포함입니다. CBT 모의고사. 이 CBT 모의고사도 다 제가 고사장 가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내온 내용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댓글로 제보받은 걸 복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15개 회차 정도를 한번 쭉 돌려요. 그럼 이제 평균 점수가 조금씩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3회독. 3번 정도 회독을 해주시면 보통 이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다면, 저기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완강을 하신 분이라면 보통 한 65에서 70 나와요. 그 처음에 한 40점 나오지만 이제 한 3회독 정도에서 문제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풀이를 하시고 15개 회차 정도를 3회독 했다면 평균 70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안전빵. 이 정도면 막 거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거의 다 합격하세요. 이 정도면. 평균 70에서 75점 정도가 나오더라.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출사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필기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대비를 하시죠.
실기 시험은 뭐 방지기술 메인으로 나온다니까 방지기술 메인으로 해야 되고, 자, 이 실기 시험은 이제 올 주관식이야. 보기가 없어요. 보기가 없는 올 주관식이고 여러분들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돼. 그래서 팁은 뭐냐면 글씨를 적당히 예쁘게, 똑같은 답안도요, 이제 저도 예전에 그 환경기능사라는 과목을 채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와, 이게 무슨 숫자인지 판독이 안 되는 답안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채점하시는 분들 재량으로 오답 처리를 해도 돼요. 저도 물었거든요. 이거 도저히 판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거기다가 이렇게 쓰래. 오답 사유를. 이건 글자 판독 불가능. 저도 그렇게 채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지를 채점하는 분들은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들이나 혹은 뭐 기술사님들 등등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채점을 하시게 될 텐데, 일단 시험지를 채점하는 분들은 전부 다 노안이 온 눈 나쁜 사람들이야. 눈 나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글씨를 좀 적당히 크고 예쁘게 써주면 가점은 아니지만 조금 뭐라도 쓴 답안지에 뭐 점수를 주는 느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실기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답을 기억해가지고 막 채점을 해봐. 가채점을 해봐. 그럼 나는 58점인 것 같아. 어떡하지? 근데 62점으로 합격해. 이건 진짜 기사회생한 거거든? 분명히 자기는 60점이 넘으면 안 된대. 근데 62점이 나와. 이건 뭐야? 뭔가를 적었는데 거기서 이쁜 점수를 준 거야. 그게 저는 글씨 점수라고 해요. 글씨 점수. 그래서 일단 요즘 더군다나 요즘 분들은 막 PDF 파일 태블릿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펜으로 쓰는 게 어색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 글씨를 좀 많이 소홀히 하시게 되는데, 이 자격증 시험 준비하실 땐, 특히나 실기 시험 준비하실 땐 글씨 쓰는 연습도 실기 시험 준비하면서 하시면 돼요. 글씨 쓰는 연습. 글씨를 적당히 예쁘게. 그리고 뭐 간단 명료? 간단 명료를 솔브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 방정식의 x를 구하는 해를 막 치환시켜, 이항시키고 나누고 곱하고 하는 과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만,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엔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왜냐하면 막 문과 출신인데 어쩔 수 없이 환경업을 하게 되다가 자격증을 따오래, 회사에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전혀 내가 이 환경을 할 줄 몰랐어. 그런데 지금 환경을 해야 되는데, 환경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 혼자 공부하는 도중, 혹은 저희 수업이나 다른 수업을 듣는 도중에 포기를 해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명료한 답안을 안 주거든요. 그 명료한 답안이 솔브예요. 이건 뭐냐면, 계산기 홍보는 아닙니다만은 카시오 570 시리즈가 있어요. ES나 EX 또는 플러스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 570 시리즈는 라는 계산기에는요, 솔브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해 X 값을 계산기가 찾아줘요. 아주 복잡한 풀이가 아니면 다 찾아줘요. 그러면 실기시험 볼 때 풀이 과정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5x는 2분의 15,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 없이 따라서 x는 얼마, 이렇게 그냥 답만 써도 된다는 소리야.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솔브를 이용해서 x를 집어넣고 그 해를 풀어내서 답을 써도 정답 인정. 왜?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요. 풀이 과정이 너무 장황해봤자 보기만 어려울 뿐 크게 가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배점이 있기 때문에 더 점수를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들은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솔브로 풀이한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좀 수포자,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도 요 1차 때 옛날 저 학원 제가 기술학원 강의하던 시절에 그 수포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수학을 아예 포기했던 친구인데 그 암기는 되게 잘해. 암기왕이에요, 암기왕. 그러다 보니까 법규, 공정,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는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아요. 다 맞아. 그냥 탕으로 외워. 근데 계산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X를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는 어떻게 가까스로 법규랑 공정시험이 100점 나와주니까 합격은 해. 근데 실기시험이 문제야. 실기시험에 보통 계산 문제가 6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못 풀면 이제 떨어져요. 무조건 계산 문제는 웬간한 건 다 맞아야 돼요. 왜? 외우는 것보다 계산이 편하거든. 나는 외우는 게 편한데요? 아마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계산 정말 간단하거든요. 왜? 내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기가 계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만 제대로, 수식만 제대로 입력하면 답을 다 찾아줘. 이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 그래서 계산 문제가 쉬운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아. 계산기가 계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합격률이 더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합격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수업 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이 카시오 570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왜? 제일 싼데 솔브가 돼. 물론 더 비싼 것도 솔브가 되는데 가장 가격대 대비 저렴한 게 570 시리즈야. 비슷한 기종으로 350 시리즈가 있어요. 350 ES 또는 플러스 EX 뭐 여러 가지 등등 350 시리즈가 있는데 얘는 솔브가 안 돼. 솔브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사지 마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냥 얘로 사요. 이건 좀 투자를 하시고. 또 하나 2020년부터 2022년인가부터 공단 측에서 허용 계산기 기종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거기 570은 들어갑니다. 350도 들어가고. 이건 이제 제가 수업 들으면 이제 제가 다 공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뭐 카페에도 있고, 물어보면 다 답변해줘요.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서 다 답변 드려요. 그래서 허용 계산기 기종이 있어. 이 계산기 이외의 것들은 이제 반입하면 사용 불가 처리됩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실기시험을 보러 산업기사 시험을 제가 계속 봅니다. 실기시험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다이소 계산기를 갖고 왔어요. 와. 근데 이게 다이소 계산기가 기종에 안 들어있어. 그래서 감독위원이, 이거 안 돼요.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여학생 표정이 썩지, 이제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생긴 건 카시오랑 똑같이 생겼어. 완전 똑같이 카피야, 카피. 근데 기종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감독위원은 그걸 못 쓰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열심히 막 암산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계산기 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나보다 먼저 나가더라고. 나보다 먼저 나갔다는 건 포기했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저는 문제 복원을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로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바로 옆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허용 계산기 기종 꼭 확인해서 챙기시고 추천드리는 건 570 시리즈를 구입해서 써라. 왜냐면 저도 이거 한 십수년째 쓰고 있거든요.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계산기 사용을 안 하신 분이시라면 무조건 이거. 계산기가 노후됐어? 그럼 이거.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거. 이거 바꾸시면 돼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고요. 또 간단한 취업처?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자, 개론에서 관련된 일자리들은 뭐가 있냐면 영양평가,
개론에서는 모델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모델링 기반을 한 환경 영향 평가가 있고요. 그 영향 평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합 건설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 워커라고 해서 그 영양평가랑 관련된 업체 중에 얘네들은 다 종합건설사예요. 종합건설사인데 영양평가 파트 부서가 따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종합건설사 같은 데 들어가시면 좋다. 그래서 모델링 기반한 영양평가는 뭐냐면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한다. 그래서 커다란 공사, 뭐 댐을 건설, 터널을 건설, 다리를 만든다라는 큰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사전 사후의 영향 평가가 필요해요. 그 평가를 이제 영향 평가 파트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이제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영향 평가 업이 있어요. 자, 그런 업체들 직접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건설 워커라고 검색해서 찾아보면 여러 업체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데 가면 잘 간 거죠. 좋은 거야. 그리고 연소랑 관련된 입쪽은 태우는 거니까 뭐 소각로. 그리고 발전소. 중부발전이나 뭐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소각로는 이제 뭐냐면 그 종량제 봉투를 모집해서 모아서 소각로에서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게 소각로예요. 소각로. 그 가장 유명한 업체가 외국계 업체 한국시거스랑 삼천리가스가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잘 간 거예요. 이런 데는 급여도 괜찮고 조건도 괜찮아요. 자, 소각로는 단점은 뭐냐면 교대 근무를 해야 돼요. 교대 근무. 이 소각로라는 건 절대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각로가 가동되는 동안 환경기술인은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근무자들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가 필수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근무 조건이 좋아져서 뭐 4조 2교대나 5조 2교대, 5조 3교대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가 조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새벽 근무가 있을 거다. 그만큼 다른 데보다 연봉이 추가가 되죠. 그만큼 근무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자,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석탄화력 보통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는데 이제 발전소 가면 이 발전소가 옛날 그 한전 산하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따로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전소 가면 솔직히 소각로보다 발전소가 좋죠. 여기는 쓰레기를 태우고 여기는 연료를 태우잖아. 여기 좀 더 깨끗하겠죠. 그래서 발전소 가면 좋아요. 발전소 복지도 괜찮고 왜냐하면 공기업 기반한 그 곳이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고 괜찮아요. 단점은 오지. 격오지. 이런 곳에 뭐가 있지? 그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있어. 이 혐오시설이죠, 발전소가. 발전소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는 중심가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방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게 단점. 그래서 전혀 다른 타지에 살던 분들이 여기 발전소에 오시면 그런 좀 우울증이나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못 견디고 금방 그만두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연소공학과 관련된 일자리가 되겠고. 자, 방지 기술은 플랜트죠, 플랜트. 설계 시공. 방지 시설업.
집진기. 뭐 이렇게 광고도 하는 집진기 회사도 있던데, 이런 집진기 만드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방지 기술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워라벨은 없습니다. 여기도 워라벨 없어요. 이 영양평가직도 그렇고 이 플랜트 관련된 방지 산업도 워라벨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자플래닛 같은 데 가서 이 방지 산업이나 영양평가 이런 업체들 그 점수를 보면 점수가 형편없어요. 왜? 워라벨이 없거든요, 거의. 칼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그 발주한 업체의 그 공사 기한을 맞춰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되니까 내 시간을 거기다 계속 넣어야 돼. 그러면 나는 집에 못 가고 회사에 머물러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 방지 기술 플랜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영양평가나 방지 시설업은 그 워라벨은 없지만 학습은 잘 된다. 2년 전에 집진기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우리 한 친구 하나가 저보다 먼저, 저는 아직 기술사가 없습니다만 이 친구가 기술사를 딴 거야. 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존댓말 쓰기로 했어요. 기술사님. 그래서 이 집진기 만드는 회사, 특히나 이 기술사라는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이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 이 방지 산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내 노동력을 갈아 넣고 나는 없어지고 내 실력을 쌓겠다. 그 고난의 시간은 있지만 그 고난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스펙업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지 산업은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시험 기준은 분석, 시료 채취. 분석은 실험인이기 때문에 보통 여하고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요. 시료 채취는 대기는 굴뚝을 탑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 남성분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워크넷이나 뭐 정부에서 고용24 같은 데서는 이런 시료 채취나 분석직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업체도 많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는 건데, 뭐 어디든 배울 게 없진 않겠지만 이직도 많고 많이들 그만두고 뭐 하는 곳이 이쪽 공정 분석 쪽입니다. 근데 뭐 일이 너무 쉽다? 뭐 일은 소각로나 발전소는 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관리직인데? 이 관리직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석도 시료 채취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직이 좀 많은 데가 분석과 시료 채취인데, 저는 그래도 이 세간에 그 한간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막 악평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이 워낙 안 좋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악감정이 막 악이 쌓여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분석 시료 채취 쪽 업체의 그 자플래닛 평점이 제일 낮아. 여긴 절대 가지 마세요. 막 1점대 막 0점 점수가 없어 막. 그런 데가 좀 있긴 한데 그렇진 않아요. 그 분석사 자격증을 따면 처우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10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근속하면서 처우를 잘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랑 다르게 뭔가 좀 성취도가 낮나? 그냥 본인과 적성이 안 맞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있다. 뭐 법규는 공무원, 여기는 제가 안 적을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될 거다. 이런 종류의 일자리가 있을 거다인데, 이제 더 정확한 것들은 이제 저희 카페에 이제 취업 게시판도 있고, 현직자분들이 오셔서 그 뭐 면접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지나가는 글로 막 써줘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물론 저는 되게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카페도 10분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 답답해서 계속 이게 반복해서 말이 나오는데, 필기 시험이 CBT로 바뀌면서 쉬워져서 독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합격률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다. 수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선 실기 수업만 듣지 마시고 필기 수업부터 튼튼히 들어라. 그러면 실기 수업은 안 들어도 돼요.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필기 수업을 탄탄하게 들어주셔야 실기 시험까지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독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일찌감치 그냥 빨리 뭐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제가 그것까지 도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최대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돈 낸 만큼 아쉽지 않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강의는 잘 들었다 생각할 수 있는 강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때 뵙겠습니다.